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급 호텔 라빌드 서울.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 사이에서 결혼식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대형 연회장, 정제된 향이 감도는 복도, 하얀 프리지아와 아이보리 장미가 수놓은 제단.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주인공, 윤하은을 위한 것이었다. 하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응시하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웨이브 머리, 실크 자수로 장식된 수입 웨딩드레스, 세심하게 발라진 메이크업. 겉으로 보기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차분한 신부였다. 그러나 거울 속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하은 씨, 괜찮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그냥 조금 떨려서요. 2년 전, 하은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장선우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하은을 구조했다고 말했다. 하은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점차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선우는 장화그룹의 후계자였다. 자상하고 헌신적이었으며 하은을 언제나 따뜻하게 감쌌다. 하은은 그를 믿었고 오늘은 그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문을 열고 말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손에 든 작은 부케가 살짝 떨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털어냈다. 그래, 선우 오빠는 내 전부야. 그가 없었으면 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각계각층의 인사들, 재벌가, 연예인, 정치인들까지 총출동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커플 탄생이라는 말들이 오갔다. 하은은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회장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곧 한 마리의 개가 등장했다. 회색빛의 중형견. 털은 지저분했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슬펐다. 개는 미친 듯이 짖으며 하은을 향해 달려왔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움직였지만 개는 하은의 드레스 자락을 물고 놓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듯했다. 조심해주세요. 다치지 않게만. 하은이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개와 하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뇌리를 찌르는 듯한 환영이 밀려왔다. 비 오는 밤거리, 어린 소녀, 피 묻은 옷, 품에 안긴 이 개. 누군가 소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은서야. 하은은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다.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고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이 개는 누구지? 왜 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지? 이 환영은 뭐지? 그때 선우가 다가와 하은의 팔을 잡았다. 하은아, 괜찮아? 지금 무슨... 그러나 하은은 그 손길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선우의 눈빛,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닌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하은은 속삭였다. 오빠,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은아,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꿈꾼 날이야. 하은은 개의 눈을 다시 바라봤다. 슬프지만 단단한 눈동자. 무언가를 꼭 전하고 싶다는 눈빛.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개가 날 알아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어. 개가 다시 한번 짖었다. 마치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 선우가 팔을 붙잡으려 하자 개는 그 사이에 서서 하은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은은 드레스 자락을 잡고 도망쳤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뛰어내려 직원 출입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개는 절뚝거리며 그녀를 따라왔다. 그 모습은 말이 없지만 너무도 확실한 의지를 전하고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하은은 중얼이며 비 내리는 남산길을 달렸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결혼식을 도망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진실, 상처,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윤하은은 밤비를 맞으며 서울 남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흠뻑 젖었고 드레스 자락은 흙탕물에 찢겨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 리드미컬한 발걸음에 맞춰 멈추지 않았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다. 은서야. 그 낯선 이름. 그리고 그 소녀와 개의 환영. 호텔을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작은 카페 간판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에 다다랐다. 비에 젖은 네온사인 아래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중년의 여인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여기에 숨을 수 있을까요? 여인은 당황했지만 곧 다가와 수건을 건넸다. 이쪽으로 와요. 이 개는 같이 있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가 절 구했어요. 어쩌면 절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카페 구석, 벽난로 옆자리에 하은은 앉았다. 따뜻한 수건이 어깨에 감겨 있었지만 마음속 혼란은 여전했다. 여인은 조심스레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에 하은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은, 윤하은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은서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여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은서?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혹시 2년 전 인천 카페에서 일하던 강은서, 그 은서 아니에요? 하은의 눈이 커졌다. 저 인천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당신을 닮은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착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죠.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녀는 손을 뻗어 하은의 뺨을 살짝 만졌다. 그 눈, 똑같아요. 하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핸드백 안을 뒤적였고 거기서 드레스 속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냈다. 그 구석에 자수로 수놓인 이름. 우네시오. 두 사람 모두 숨을 삼켰다. 그 순간 하은은 느꼈다.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감각. 머릿속 어디선가 오래된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 여인이 말했다. 내 이름은 심도희야.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지. 너랑, 아니, 은서랑 함께 일하던 곳은 인천의 달빛 다방이었어. 달빛, 다방. 그 이름 역시 낯설지만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다. 심도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서야, 그게 너한테 따라붙은 거 우연이 아니야. 이름은 몽이야. 내가 직접 지어줬어. 하은 아니, 은서는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몽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눈을 감았다. 심도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녀 옆에는 개 한 마리와 파란 앞치마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 이게 접니다. 그래, 내가 잃어버린 너의 조각들이야. 하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숨이 가빴고 온몸이 떨렸다.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밀려들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왜요?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죠? 심도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건 내 오빠 민재 때문일지도 몰라. 오빠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뒤 의사는 가족이 없는 상태라고만 했다. 장선우는 고아였다고 말했다. 강민재, 내 오빠였어. 구조 엔지니어였지. 장화그룹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에서 일했는데 뭔가를 발견했어. 아주 위험한 진실을. 무슨 진실이요?
그는 자재비리, 안전기준 위반, 고위층과의 유착 같은 걸 문서로 정리하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은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던 조각들이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선우가 있었다. 그럼 장선우 씨는? 심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내 기억이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너를 알았어. 그가 병원에서 너를 발견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뛰었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가 날 조종한 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다 가짜예요. 몽이가 낑낑거렸다.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누운 채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억하는 존재의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였는지, 오빠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선우 씨가 왜 내 곁에 있었는지. 심도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부터 내 과거가 시작된 곳으로 가야 해. 인천, 달빛다방으로. 하은은 드디어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말해주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윤하은 아니, 강은서는 다음 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대신해 입은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는 그녀를 더 이상 상류층의 신부가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한 도망자처럼 보이게 했다. 옆자리에 앉은 몽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기차가 인천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간신히 도시의 건물 벽을 스치고 있었다. 역을 나서며 은서는 주변을 둘러봤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 그녀는 구글 지도에 달빛다방을 검색했고 예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건물. 벽은 낡았고 간판의 네온은 일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달빛다방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다가갔다. 철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몽이는 문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한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향한 곳은 건물 옆의 작은 정원. 화분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한 구석에는 낡은 도어 매트 아래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설마. 은서는 열쇠를 들고 다시 철문으로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먼지와 정적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탁자들은 그대로 있었고 카운터 뒤의 칠판에는 오늘의 커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카페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있었다.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몽이의 새끼 시절 모습과 또 한 명의 남자. 그의 얼굴은 자신이 몰랐던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오빠. 은서는 속삭였다. 사진 밑에는 강민재, 은서, 몽이 2021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카운터 뒤로 돌아간 그녀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다. 표지에는 강은서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일기를 펼쳤다. 2021년 7월 12일. 오늘 민재 오빠가 카페에 들렀다. 몽이랑 놀다가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오빠는 항상 내게 말한다. 은서야, 세상은 쉽게 속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 해. 그 말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된다. 2021년 9월 18일. 장선우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카페에 왔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근데 그의 눈빛이 좀 이상했다. 마치 나를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처럼. 2021년 10월 2일.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듯 불안해한다.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노트북을 몰래 봤다.
복잡한 구조도면과 이상한 계약서들이 있었어. 아마 회사 관련 문서인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해 보였다. 2021년 10월 20일. 오늘 오빠가 나에게 USB를 건넸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누나한테 맡기고 경찰에 넘겨. 오빠의 얼굴은 너무 진지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무서웠다. 2021년 10월 22일. 밤늦게 카페에 혼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 사람. 장선우였다. 왜 그는 그 시간에 카페에 있었을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은서는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골목, 휘몰아치는 바람, 멈춰선 차. 그녀는 조수석에 있었고 누군가가 운전석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은서야, 너무 깊이 알고 말았어. 그 목소리, 익숙했다.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고 절벽으로 향했다. 그녀의 비명, 그리고 어둠. 그 기억이 폭풍처럼 덮쳐오자 은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몽이가 그녀의 발밑에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강아지를 꼭 안았다. 너는 그날도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카페 뒷문을 열고 나간 은서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 한켠 흙이 다소 다르게 보이는 작은 구역이 있었다. 몽이는 그곳으로 다가가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은서는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USB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이게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인가요? 이제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인천의 밤 공기는 무거웠고 낡은 카페 달빛다방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강은서는 조심스럽게 USB를 들고 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USB를 손에 꼭 쥐고 중얼거렸다. 이걸 어디서 열어야 할까? 그때 카페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몽이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은서 씨, 맞죠? 남자는 중년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긴장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당신 오빠 민재 씨의 대학 지도교수였어요. 은서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떻게 저를 찾았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심도혜 씨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망설이던 은서는 문을 열고 그를 들여보냈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박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예전 그 모습 그대로군요. 민재도 참 좋아했던 곳입니다. 은서는 USB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안에 오빠가 남긴 증거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박 교수는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트북이 부팅되고 USB가 연결되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현장 사진, 내부 문건, 녹취 파일, 그리고 마지막 폴더, 이현회계라는 이름의 폴더. 은서는 조심스럽게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최후의 메시지.mp4.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오빠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을 거야. 영상 속의 민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장화그룹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고위 관계자와의 뇌물 및 로비 정황을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야. 고의적인 은폐다.
은서는 화면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걸 밝히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내 동생, 은서,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본다면 제발 조심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니까.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박 교수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당신을 너무 아꼈어요. 그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서라면 반드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고요. 은서는 흐느끼며 입을 가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렸다. 몽이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박 교수가 창문 틈으로 그들을 살폈다. 그들이 선우 쪽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은서는 재빨리 USB를 가방에 넣었다. 이걸 검찰에 넘겨야 해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강도윤 검사님.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옛 제자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나갈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박 교수는 한 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곳 지하 창고를 통해 뒷골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래전 화물 출입용으로 쓰던 길인데 아직 열려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서둘러 카페 뒷문으로 향했다. 몽이는 재빠르게 앞장섰고 박 교수는 오래된 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가파른 계단이 내려가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조심해요. 이쪽으로. 은서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의에 차 있었다. 가장 밝은 별 아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재 오빠가 그녀에게 남겼던 말,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빠, 내가 끝까지 갈게.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은서와 박 교수, 그리고 몽이는 지하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뒤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무전기의 소리는 그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서는 USB가 든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숨을 죽였다. 교수님, 여기서 버스를 타야겠어요. 기차역까지 가면 너무 눈에 띌 거예요. 좋아. 근처에 첫 차가 다니는 정류장이 있어. 걸어서 10분이면 돼.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몽이는 수풀과 담벼락 틈을 오가며 그들의 뒤를 살폈다. 이른 새벽, 인천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하늘 한편에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버스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은서는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버스에 올랐다. 박 교수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몽이는 조용히 은서의 발밑에 앉았다. 서울에 도착하면 중앙지검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전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하지만 그곳에서도 조심해야 해. 박성우의 손은 깊고 넓게 뻗어 있으니까.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은서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인천의 골목을 바라봤다. 그 골목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신이 잊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한 뒤 그들은 곧바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건물로 향했다. 검찰청 앞에서 박 교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은서야, 너 혼자 들어가야 할 거야. 내가 함께 가면 너무 눈에 띌 수 있어. 하지만 걱정 마. 강도윤 검사는 나의 제자였고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알겠어요.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여기서 기다려. 곧 돌아올게. 몽이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안내데스크에 다가간 은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강도윤 검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박철수 교수님의 제자라고 들었어요. 급한 용건입니다. 직원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컴퓨터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바로 강도윤 검사였다. 윤하은 씨, 아니, 강은서 씨죠? 박 교수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강 검사는 조용히 말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치밀해요. 은서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여기에 오빠가 남긴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내부 문서, 녹취록, 구조도면, 그리고 영상까지. 강 검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호가 필요해요. 당신의 신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그 무엇보다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박성우 쪽에서 이미 내부 사람들을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서랍에서 새로운 휴대폰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당분간 이 안전가옥에서 지내세요. 제가 직접 사람을 붙여서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번호예요. 저만이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로만 연락하세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강 검사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검사님. 박성우 그룹의 변호사들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주민 씨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강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벌써.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떡하죠? 그들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이동하시죠. 준비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이도 함께 데려오게 했습니다. 강 검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 우리가 함께합니다. 은서는 주먹을 쥐었다.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위에 분명한 희망이 있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연립주택.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문 앞에는 한 마리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몽이었다. 강은서는 강도윤 검사의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이른 아침의 공기는 싸늘했다.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며칠간 지내시죠. 강 검사의 부하가 열쇠를 건넸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실내는 예상보다 깔끔하고 단정했다. 작지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고 식료품도 냉장고에 충분히 준비돼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은서는 몽이를 끌어안았다. 너무 고생했지. 몽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몽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은서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최소한 지금은 안전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다음 날 강도윤 검사는 새벽에 연락을 해왔다. USB 내용은 현재 복사에 보관 중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취 파일과 구조도면, 그리고 영상 증언은 박성우를 직접 겨냥한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젠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기 전까지 박성우 쪽은 당신을 찾으려고 더 필사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는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을 침묵시키려 할 거예요. 은서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내 오빠를 죽였어요. 그리고 내 기억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절대 다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집 밖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몽이가 유리창 너머로 으르렁거렸다. 은서는 블라인드를 조금 걷고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은서가 있는 건물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은서는 강 검사의 전용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있습니다. 감시 중인 듯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잠입 감시 가능성 있습니다. 바로 대응팀 보내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30분 후 또 다른 차량이 조용히 골목 끝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조용히 수상 차량으로 다가갔고 은서는 블라인드를 살짝 들어 지켜보았다. 곧 그 차량은 미행에 눈치챈 듯 빠르게 자리를 떴다. 강 검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확인됐습니다. 박성우 측민간 정보팀 소속입니다. 당신을 찾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수한 거죠? 법조계, 언론, 기업계, 이미 예상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중엔 경찰 내부도 있습니다. 그 말에 은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고 치밀했다. 그날 밤 은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오빠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쳤다. 종이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계약서 번호, 관계자 명단, 정치인 이름, 해외 계좌 주소. 그녀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읊조렸다. 이게 오빠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구나.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살피자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에 강 검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닙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문 앞의 사람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문틈 아래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사라졌다. 은서는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넌 아직 다 모른다. 진짜 적은 박성우가 아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와 앉았다. 새로운 의문, 새로운 공포가 그녀를 감쌌다. 도대체 이 문장을 남긴 이는 누구이며 진짜 적은 누구란 말인가.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은서는 더 이상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강은서는 종이에 적힌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다. 넌 아직 다 모른다. 진짜 적은 박성우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다시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강도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누군가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넣고 갔어요. 쪽지 내용은요? 진짜 적은 박성우가 아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 검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혼란을 주기 위한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부 고발자일 가능성도 있죠. 일단 집 밖은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 쪽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쪽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오빠 민재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안에 적힌 특정 구절 하나에 주목했다. 10월 5일. 박 회장이 아닌 그 사람. 그림자 속 진짜 설계자. 모든 자금 흐름의 중심. 나중에 밝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그 사람. 박성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은 너무 하나의 인물만 의심해왔던 건 아닐까. 박성우는 분명 가해자였지만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존재가 있다는 암시를 민재는 남겼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 검사 측에서 보낸 요원이 쪽지를 수거해갔다.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손에 묻은 화학물질과 글씨체 분석을 통해 작성자는 박성우 그룹 내부 인물로 추정되었다.
우리는 그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도와야 하죠?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세요. 그리고 절대 단독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은서의 휴대폰에 비공개 발신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강은서 씨.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내 집 앞에 쪽지를 남겼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믿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 오빠, 민재 씨는 내 친구였어요.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었고 나는 도망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은?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만나야 해요.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검찰이 도와주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도 박성우의 손이 뻗어 있다는 걸 몰라요? 조심해야 해요. 당신도 이미 표적이 되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다시 이주민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기억을, 정체성을 모두 지워버릴 거예요. 그 말에 은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당신은 뭘 원하죠? 내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당신이 그림자를 만나야 해요. 박성우의 배후에 있는 진짜 사람. 누군데요? 도대체 누구죠? 장화그룹의 최고 고문, 그리고 정치권과 자금 흐름을 쥐고 있는 핵심 브로커. 이름은 오세형. 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세형? 그는 은퇴한 기업 자문가 아닌가요? 그는 절대 은퇴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어요. 박성우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또다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블라인드를 살짝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낯선 차량이 느릿하게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내 사라졌다. 지금은 여기까지 말하죠.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거실에 앉았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박성우는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세영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내용을 보고했다. 강 검사는 곧바로 회신했다. 오세형. 그 이름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남에게 시키죠.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대신 누가 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전 이제 끝까지 갑니다. 강은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오세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뉴스 기사와 인물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공식적으로 그는 은퇴한 후 요양원에서 지내며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확신했다. 그가 단순한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박민재의 일기장을 다시 뒤적였고 한 페이지에서 익숙한 문장을 발견했다. 장화빌딩 15층, 검은 문, 거기서 모든 걸 들었어. 오 회장은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그의 목소리는 항상 거기에 있어. 은서는 핸드폰을 들어 강도윤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장화빌딩 15층, 검은 문, 민재의 일기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곧바로 강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곳은 장화그룹의 비공식 회의실입니다. 이미 감시 중이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볼게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저 말고 누가 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겠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강 검사는 경호 요원을 2명 붙이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은서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철저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틀 후 은서는 검은 후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화빌딩 앞에 도착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그 건물은 예관은 현대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폐쇄적인 느낌을 풍겼다. 유리창은 모두 미러 처리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경비도 삼엄했다. 경비원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경호 요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우회로가 있습니다. 후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14층까지 올라간 후 다시 관리구역을 통해 15층 복도 끝에 도착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조명이 어두워 긴장감을 더욱 자아냈다. 복도 끝에 위치한 검은 문,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장소였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요원이 말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김민재의 자료는 전부 확보되었고 김은서도 곧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증거였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목소리는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오싹하게 느껴졌다. 박 회장은 감정을 너무 섞었어. 여자는 지워야 해. 우린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 은서는 경호 요원에게 눈빛을 보냈고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강도윤 검사팀이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건물에 진입했다. 검은 문이 강제로 열리고 회의실 안의 인물들이 놀라 뒤돌아봤다. 중앙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오세형. 은서가 중얼거렸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김은서인가? 넌 너무 멀리 왔어. 내 오빠처럼 될 거다. 그 말에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오빠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오세영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진실. 진실은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강도윤 검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수사관들이 빠르게 증거 자료를 수거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오세영 씨, 당신을 불법 정치자금 유통, 기업비리 조작,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체포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회의실 내부에는 다수의 비밀 문서,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이 포함된 자료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이는 수사를 완전히 뒤집을 핵심 증거가 되었다. 그날 밤 은서는 몽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뉴스를 통해 오세영의 체포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있었고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제 남은 건 박성호.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에 강 검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성우가 움직였습니다. 은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세영이 체포된 다음 날 서울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화그룹이라는 재벌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 스캔들과 그 중심에 있던 은퇴한 고문 오세영의 실체는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분노와 놀라움 속에 반응했다. 하지만 강은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도윤 검사의 경고처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몽이와 함께 안전가옥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오세영 체포 후 관련 정치인,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도윤 검사는 따로 연락해왔다. 은서 씨, 조심해야 합니다. 박성우가 곧 움직일 겁니다. 그는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잖아요. 그는 지금 해외 도피를 준비 중입니다. 우린 출국 금지를 걸었지만 그에게는 너무 많은 수단이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죠? 그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서 씨가 존재하는 한 그가 설계한 모든 이야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은 예감처럼 은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틀 후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새벽 3시경 집 주변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몽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창밖에 서 있었다. 은서는 즉시 전화를 꺼내 강도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파가 먹통이었다. 휴대폰은 서비스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실내의 비상통신기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 정전도 아니었다. 일부러 신호를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몽이에게 속삭였다. 도망쳐야 해, 지금이야. 은서는 침실 옷장 뒤에 숨겨진 뒷문으로 이동했고 조용히 문을 열어 골목길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몽이와 함께 좁은 골목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김은서. 그 익숙한 목소리. 박성우였다. 은서는 몽이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에 위치한 폐건물로 몸을 숨겼다. 건물 내부는 낡았고 먼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철문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내부를 훑었다. 은서야. 도망치지 마. 난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광기가 섞여 있었다. 우린 완벽할 수 있어. 내가 널 위해 만든 이 삶. 넌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순간 몽이가 은서 앞을 막고 섰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박성우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 개는 언제나 방해야. 박성우가 총을 꺼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내면 넌 더는 나를 떠날 수 없게 돼. 총구가 몽이를 향했다. 그 순간 은서는 폐건물 한쪽에 철봉을 들고 뛰쳐나왔다. 멈춰. 철봉은 그의 손에서 총을 쳐냈고 총은 바닥에 떨어졌다. 둘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박성우는 남자였다. 힘이 셌고 그의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넌 날 거부했어. 그래서 널 다시 만들어야 했던 거야. 그가 은서를 짓누르려는 순간 몽이가 그의 팔을 물었다. 박성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은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다. 멈춰. 이젠 끝이야.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폐건물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강도윤 검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박성우, 무기를 내려놓고 나오세요. 은서는 총을 든 채 박성우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만든 거짓말, 그 모든 걸 나는 되돌릴 거예요. 내 이름은 김은서야. 그리고 당신은 나의 인생을 훔친 범죄자야. 박성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더니 무릎을 꿇었다. 끝났군.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박성우는 체포되었다. 은서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그녀의 옆에 선 몽이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강도윤 검사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서 씨,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제가 진짜 제 삶을 시작할 차례예요. 박성우가 체포된 그날, 서울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장화그룹, 오세형, 그리고 박성우까지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림자들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언론은 대한민국 현대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체성 조작 사건이라고 보도했고, 사람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강은서, 아니 김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었다. 며칠 후 은서는 강도윤 검사와 함께 검찰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언론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제 이름은 김은서입니다. 저는 박성우라는 남자에 의해 기억을 조작당하고 이주민이라는 허구의 인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질문이 이어졌다. 은서는 담담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다. 피해자였던 그녀가 스스로를 구했고 동시에 거대한 권력에 맞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서는 홀로 검찰청 옥상에 올랐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빠, 해냈어.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진실, 내가 세상에 알렸어. 그녀 곁에서 몽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도희가 운영하는 별빛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고 예전처럼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곳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은서는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오빠 민재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주 작았던 몽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평범했던 시간들,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도희가 조용히 다가왔다. 잘했어, 은서야. 넌 아주 멀리까지 왔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아직도 감옥 같은 드레스 안에 있었을 거예요. 둘은 조용히 웃었다. 며칠 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김은서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켰고 이주민이라는 이름은 폐기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국가보호증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으며 정부는 그녀의 용기와 증언에 대해 공식 감사를 표했다. 한편 박성우와 오세영은 각각 살인교사, 정체성 조작, 정치자금 비리 등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성우의 재판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은서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 일을 도우며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히 기억을 되찾은 신부였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과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강은서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실현한 상징으로 불렸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은서는 몽이와 함께 남산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몽이야, 넌 내 삶을 바꿨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넌 나를 기억해줬지. 몽이는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은서는 그런 몽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어린 소녀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언니,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몽이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길고 긴 이야기야. 하지만 들려줄게. 이건 걔가 모든 걸 기억했던 이야기야. 주인이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랑, 배신, 기억, 진실,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는 여정이었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선언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빛 속에서 은서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 속에서.